때 독일이 이겼으면, 일본이 이겼으면, 이탈리아가 이겼으면, 그러면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세계가 됐겠죠.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전쟁에 이긴 거예요. 이 나라들이 왜 전쟁에 이겼을까 하면 이 체제가 더 경쟁력이 있는 체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회, 한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은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전쟁 상황으로 갈 때 그 나라의 사람들의 능력과 자원과 지식과 정보와 이 모든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할 수 있냐, 거기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더 우월했다는 뜻입니다. 꼭 침팬지 수컷끼리 겨뤄가지고 이긴 침팬지가 그 그룹을 다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두 차례의 글로벌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대세가 된 거예요. 이 승리의 원인은 이 체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 그건 각자의 취향의 문제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우월한 체제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어디서 오냐 하면요, 되게 민주주의는 세 가지, 제가 여기서 3자를 좋아해요. 뭐든지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층위 또는 디멘전, 차원이 있어요. 또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팩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원리 또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제도고요. 세 번째는 의식이에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인민주권 또는 주권재민,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법치주의. 이 원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치주의. 임의적인 명령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고 널리 공포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이 법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기본권의 불가침. 그러니까 시민의 기본권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를 중심으로 애국심이라는 감정이 가진 두 얼굴과 그것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철학자들의 시각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애국심의 두 얼굴. 애국심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깃든 감정이라고 이해되곤 하죠.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이 애국심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등장한 시기에 애국심이 어떻게 시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비판 없는 복종으로 이어졌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애국심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체제 수능을 강요하는 이념이 되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에서 애국심은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질문을 억누르고 국가의 이익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야스쿠니 신사는 이러한 왜곡된 애국심의 상징입니다. 이곳은 일본 전범들을 신격화하여 참배를 강요하는 장소로 일본 내 우익 정치 세력은 이를 국가를 위한 의례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방식으로 애국심이 오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독일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라는 홀로코스트를 국가적 책임으로 받아들였고 애국심을 반성 위에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애국심이 진정 국가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위한 도구인지 구별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 요한 고트리프 피이테. 독일 철학자 피이테는 1807년 나폴롱의 침공으로 프랑스에 점령당한 베를린에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강연을 통해 강력한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라고 말하며 조국은 개별 인간의 생명보다 우위에 있는 영속적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독일어라는 공통 언어, 역사, 문화를 공유한다면 하나의 정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이테의 사상은 당시 독일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프랑스 점령에 저항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국주의는 훗날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애국심이 인종적 순수성이나 배타성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때 그것은 위험한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였던 레프 톨스토이는 애국심을 맹렬히 비판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애국심은 다른 나라 사람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감정이며 인류 전체를 해치는 전쟁의 원인이라며 애국심 자체를 사악한 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사랑과 도덕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증오하게 만드는 감정은 결코 도덕적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 제국의 군사주의와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부가 국민을 조종하는 데 애국심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평화와 비폭력의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 에른스트 르낭,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에른스트 르낭은 1882년 소르본에서의 강연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국가는 공동의 기억과 희생의 유산 위에 세워진 함께 살고자 하는 현재의 의지다. 그에게 애국심은 단순히 피와 땅, 언어와 문화의 공유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르낭은 민족주의의 배타성과 인종주의를 비판하면서 국가를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바라보았습니다. 즉, 애국심은 타인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선택이며 자유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시민권과 이민, 다양성의 문제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국가의 무능에 대한 분노와 슬픔 속에서 시민들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에 대한 실망이 오히려 진정한 애국심으로 이어져 정부를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연대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행동은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애국의 표현이었습니다. 무조건 국책 사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행동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언론이 정권을 감싸거나 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시민들은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검증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시민의 비판과 행동이 진정한 애국심의 발현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이 침략, 전쟁과 전범 책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사를 미화하는 이러한 행위는 피해국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반면 독일은 나치 치하의 전쟁 범죄와 홀로코스트를 철저히 반성하며 교육과 제도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이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가려는 책임감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유시민 작가는 말합니다.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국가를 위한 무비판적 복종이 아니라 국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의 책임감 있는 감정이어야 한다고. 피에트처럼 조국을 위해 희생을 말하는 애국심, 톨스토이처럼 애국심을 전쟁의 뿌리라 본 비판, 르낭처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로 본 공동체 감정까지 우리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진짜 애국심이란 국가를 비판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애국심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랑이어야 하겠습니다.